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시지 그래요. 제 사돈, 며느리의 어미라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제 며느리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의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제 심장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쳐진 걸레 조각이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두피의 통증보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멸감보다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은 바로 제 아들 강재성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한 번에 내가 72년 쌓아 올린 모든 희생과 사랑이 산산이 부서졌. 어쩌다 내 인생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지옥은 제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던 바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암세포는 제 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제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자라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병원의 하얀 진료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젊은 의사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 아주 작은 혹이 보입니다. 어르신, 위암 초기. 그 두 글자는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평생 감기 한 번 제대로 알아본 적 없던 제게 암이라니. 의사는 희망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직 초기라. 다행이다. 수술만 받으면 완치율이 아주 높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의사의 입모양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귀를 뚫고 들어온 단 하나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서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 그 숫자는 제 멍한 의식을 날카롭게 꿰뚫는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게 그 돈은 하늘의 별처럼 아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기 위해 넘어야 할, 하지만 결코 제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진료실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의자에 홀로 주저앉아 저는 제 아들 재성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내 유일한 아들. 그래, 재성이라면 이 어미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전화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며느리 혜진의 차가운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언제나 돈 노래를 부르며 제 아들을 쥐고 흔들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미가 암에 걸려 죽게 생겼다는데 설마 모른 척하랴.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잡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합쳐 아들의 결혼 선물로 마련해준
제 희생의 증표이자 제 노후의 유일한 보험이라고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뒤편의 작은 사무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말을 어렵게 꺼내놓았습니다. 내가 암이란다. 두 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서 제가 읽어낸 것은 어미의 병에 대한 걱정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더러 뭘 어쩌라고 하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술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너희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제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들 재성이었습니다. 엄마, 2천만 원이라니요.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재성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은근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저희 레스토랑이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인테리어 대출금에 직원들 월급에 그 고상하던 미소는 차가운 경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부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행색이 왜 이러십니까? 오늘이 제 칠순 잔칫날인 것은 아시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잔칫집에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드시러 오신 겁니까? 그 모욕적인 말에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수술만 받으면 2천만 원. 딱 그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절박한 호소가 오히려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까? 당신 아들이 무능해서 당신 수술비 하나 마련 못 해주는 것을 왜 내 귀한 잔칫날에 와서 하소연이십니까? 사도는 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어서 이분 여기서 끌어내거라. 더 이상 내 소중한 날을 망치게 할 수는 없.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며느리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 입구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 아들이 있는 연회장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내 아들이 마음을 바꿔 나를 구하러 와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재성이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향해 제 평생의 모든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절박함을 담아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들아, 제발 이 어미를 외면하지 말아다오. 하지만 재성이는 제 눈빛을 마주한 그 순간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자신의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들의 그 비겁한 외면은 제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것을 본 사돈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보셨습니까? 사부인, 당신 아들조차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순순히 여기서 사라져 주시지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연회장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 제 아들 재성이의 이름을 절규하듯 불렀습니다. 재성아. 제 목소리에 연회장 입구에 있던 몇몇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정말 끝까지 사돈이 욕설을 내뱉으며 제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역시 가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짐짝처럼 끌고 가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저를 내려다보는 세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은 것을 처리했다는 안도감과 저를 향한 지독한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사돈이 허리를 숙여 제 귓가에 대고 악마와도 같은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시지 그래요. 그리고 제 며느리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제 배아파 낳은 아들 강재성을 향한 지난 72년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제 지독한 모성애가 바로 그 순간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무서운 것, 바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죽으라고? 좋다. 나는 죽을 것이다. 너희들 앞에서 어머니 이순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오만하고 잔인한 심장을 꿰뚫어 버릴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았던 호텔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제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제 심장을 나누어 가진 아들 민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비싼 식자재 값에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제 절박한 상황보다 당장 눈앞의 돈 문제가 더 커 보였습니다. 재성이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은 듯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혜진이 말이 다 맞아요. 거기다 이번에 새로 들여놓은 와인셀러 할부금도 아직 한참 와인셀러 할부금.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미의 목숨보다 레스토랑의 값비싼 장식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2천만 원이 무슨 애들 장난감 값인 줄 아세요? 저희더러 지금 당장 어디 가서 그 큰 돈을 구해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바쁜데 내가 더 방해하면 안 되지. 엄마가 알아서 해볼게.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제 마지막 자존심과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지독한 고독감과 제 평생의 희생을 부정당했다는 깊은 배신감이 제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재성이에게서는 그 후로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정해준 다음 진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내 다시 한번 재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성아, 나다. 내일이 병원 가는 날인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하셔서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산산조각 내는 말이었습니다. 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일은 저희 레스토랑 리뉴얼 오픈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다음에 제가 꼭 같이 갈게요. 또다시 다음이었습니다. 제게는 다음이라는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저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내 목숨은 내가 구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혜심 언니가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자야, 내 며느리 말이다. 자기 친정어머니 칠순잔치를 그렇게 성대하게 한다면서 청담동에 있는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한다던데 초대받은 사람들한테는 최고급 와인까지 선물로 돌린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에게는 수술비 2천만 원이 없다고 울상을 짓던 아이들이 제 사돈의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열다니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작고 어리석은 희망의 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나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과 남들의 시선이 오히려 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존심을 버린 한 어미의 마지막 구걸이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 저는 제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지만 동시에 가장 낡고 초라해 보이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일부러 며칠을 굶어 얼굴을 더욱 헬쑥하고 병색이 완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압도적인 화려함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루한 행색은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사람들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피해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제 며느리 혜진과 아들 재성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혜진의 얼굴에서 화사한 미소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경악, 그리고 이내 깊은 당혹감과 분노. 혜진은 주변 하객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황급히 제게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연회장 밖 어두운 복도 구석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엄마 때문에 지금 이 파티를 다 망치게 생겼잖아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픈 어미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들의 시선과 체면에 대한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제 사돈이 복도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공원 벤치에 유령처럼 앉아 있던 제 앞에 잠옷 바람에 겉옷만 대충 걸친 민준이가 급하게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은 제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 그리고 멍든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불길과 같은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준이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주고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따뜻한 차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민준이의 작고 소박한 집. 며느리 소희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눈물부터 글썽였습니다. 두 아이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안전한 곳에 와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되자 민준이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 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수술비 때문에 재성이를 찾아갔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민준이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왜 진작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있는데 왜 그런 놈들한테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오셨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제 앞에 작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 수술비예요. 통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할 때 쓰려고 십수년간 땀 흘려 모아온 돈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민준아. 어머니 목숨보다 더 중요한 돈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돈은 원래부터 어머니 돈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길가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제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이에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핏줄,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아들은 저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었는데 제가 거두어 키운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저를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민준이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제 몸과 마음은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그저 내 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시골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짐, 낡은 보자기를 풀어보다가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낡은 오동나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차마 이 괴짝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있고 지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괴짝에
낡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괴짜간 낡은 만년필과 시계 아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위에는 남편의 힘있는 글씨체로 내 아내 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서류들과 함께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순이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구려. 먼저 가는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오. 순이야, 내가 당신 몰래 평생을 모아 마련한 작은 재산이 있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서류들이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사는 이 집과 재성이 녀석이 운영하게 될 저 식당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이 앉은 땅,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함께 들어있던 서류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재성인의 집과 레스토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 석자, 이순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왜 이 사실을 당신에게조차 숨겼는지 궁금할 것이오. 나는 우리 아들 재성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여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우리 재성이는 마음은 착하지만 귀가 얇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아이여. 특히 자기 아내에게는 꼼짝도 못하지. 만약 그 아이가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재산을 손에 쥐게 되면 분명 좋지 않은 길로 빠지게 될까 두려웠소. 그래서 나는 이 재산을 당신에게 남기기로 결심했소. 순이야, 이 서류는 당신의 마지막 보루요.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험이요. 절대로 섣불리 재성이에게 명의를 넘겨주어서는 안 돼요.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그 아이가 당신을 실망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때는 이 재산을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요. 당신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니 단 한순간도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소.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죽어서도 제 남편은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 아들의 나약함과 며느리의 탐욕을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고 저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단순히 낡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강력한 복수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불효막심한 자식들을 심판하고 짓밟힌 제 자존심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정의의 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절망이 이제는 단단하고 예리한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저는 민준이와 함께 베테랑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어르신의 소유가 명백합니다. 이미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곧 최종 명도 집행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계고 기간이 끝나면 법원 집행관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약속된 2주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성이의 레스토랑이 가장 붐비는 시간. 저는 일부러 그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당했던 공개적인 수모를 똑같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되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시골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투피스를 차려입고 제 옆에는 든든한 아들 민준이가, 그 뒤에는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 그리고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홀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재성이와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과 제 뒤에 서 있는 변호사와 집행관의 모습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홀의 가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소란스럽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소유주 이순희입니다. 제 말에 호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민준이가 그런 혜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수님, 손대지 마시죠. 그때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법원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최종 강제 집행 영장입니다. 계고 기간은 금일부로 종료되었으며 현 시간부로 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소유주이신 이순희 여사님께 이전하는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행관과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달려와 절규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저는 제 아들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내 어미가 암에 걸려 수술비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애원할 때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외면했던 네가 내 아들이더냐. 내 아내와 장모의 잔인한 저주를 들으면서도 침묵했던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더냐.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행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레스토랑 정문에 붉은색 글씨의 강제집행 공시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쇠공이 다가와 레스토랑의 모든 출입문에 자물쇠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재성이와 혜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것을 되찾으러 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뤘지만 너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바로
내 것들을 말이다. 혜진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기회, 너는 네 어미에게 죽을 기회를 주지 않았더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레스토랑은 이제 텅 빈 유령의 성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 지옥 같았던 공간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그들이 제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바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 변호사가 법원에서 발부된 정식 영장을 제시하자 경비원들은 어쩔 수 없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우리가 재성이네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재성이와 혜진이 거의 동시에 달려와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집만은 안 돼요. 어머니,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저희가 사는 집이라고요.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이 사는 집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며느리의 뻔뻔한 외침에 저는 기가 막혀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내 집이라고 이 집 등기부등본 떼어본 적은 있느냐?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본 적 있느냐 말이다. 제 섯을 퍼런 일갈에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레스토랑에서와 똑같은 절차가 반복되었습니다. 집행관이 현관문에 붉은색 강제 집행 공시서를 붙이는 순간 혜진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열쇠공이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록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계식 자물쇠로 교체하는 기계음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금속성 소리가 우리 관계의 마지막 잠금처럼 들렸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재성이가 마침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혜진 역시 남편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미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값싼 용서는 또 다른 배신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두 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기회라고? 너희들이 나에게 주던 기회를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내게 수술을 포기하고 조용히 죽을 기회를 주었지. 호텔 복도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저주, 바로 그 순간이 너희들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서 집과 가게를 빼앗은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들이 내게서 빼앗아갔던 내 목숨과 내 자존심을 되찾았을 뿐이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제 등 뒤로 두 아이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낳은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낯선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한 인간의 뜨겁고 후련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재성이 내외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다 결국 이혼했고 어머니에게 폐륜을 저지른 자라는 낙인이 찍힌 재성이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성이에게서 되찾은 레스토랑을 민준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진정으로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아들에게 말입니다. 민준이는 레스토랑의 이름을 순인의 밥상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제 이름을 따서 언제나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집밥 같은 음식을 팔겠다는 그의 진심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순인의 밥상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음식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레스토랑의 수익 일부는 어김없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저는 재성이에게서 되찾은 고급 아파트를 팔아 그 돈으로 성우 희망재단이라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은 저처럼 나이가 많고 의지할 곳 없는 암 환자 어르신들의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의 끈을 놓아야만 하는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평온하고 인자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저는 재단 쉼터 정원에 앉아 최근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저 멀리서 할머니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제 손주 녀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뒤로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제 아들 민준이와 여전히 소녀처럼 맑은 미소를 지닌 며느리 소희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속으로 따뜻한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제 온 삶을 통해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며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300억. 한때는 제 목숨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그 돈.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그저 낡은 종이 몇 장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재산은 절망의 늪에서 저를 건져 올려준 아들의 따뜻한 마음, 저를 친어머니처럼 보살펴준 며느리의 깊은 정, 그리고 제 주름진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주는 손주의 순수한 사랑. 바로 그것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얻은 가장 귀하고 찬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제게 깨닫게 해준 내 아들 민준이, 그 아이야말로 하늘이 제게 보내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